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둘을 둔 72세 김영숙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라서 자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좀 있는 집에 자식과 선을 봐서 시집을 갔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자식 역시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대학교 갈 때도 전액 학비를 내줬고 방학 기간에도 알바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했을 때도 남에게 꼴리는 게 싫어서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주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해준 탓일까요? 아니면 한 번도 혼내지 않은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이들은 저를 무시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남편의 탓이 컸습니다. 가난한 우리 집과 달리 부자였던 남편은 저를 항상 무시했습니다. 당신 이 와인이 얼만지 알아?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가도 구경 한 번 못했을 와인이야. 남편은 와인잔을 흔들어 보이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노골적으로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런 촌스러운 옷은 어디서 산 거야? 제발 좀 제대로 된 곳에서 사 입어. 우리 집 체면도 생각해야지. 저는 남편이 준 돈을 알뜰하게 사용하려 했던 것이었는데 남편은 항상 저를 창피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남편은 가정부나 운전기사 앞에서도 서슴없이 저를 비하했습니다. 여보, 나도 그 모임에 가고 싶어. 우리 친구들 모임에 가겠다고? 농담이 지나치네. 집에서 애나 보고 있어. 저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의 사업 파트너와 그 가족들이 저녁 식사에 우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남편은 모임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며 무식함을 티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인형처럼 그 자리에 앉아만 있다가 나왔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했지만 저는 가난이 너무 싫었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남편이 필요해 참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저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서슴없이 저를 깎아내렸고 아이들도 그걸 보고 배웠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바보 같아?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왜 자꾸 말대꾸를 해? 그땐 그저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어른들의 모습을 따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태도는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대놓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말 걸지 마. 엄마랑 말하면 기분 나빠. 엄마,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데 돈 좀 줘. 아빠한테 얘기해 볼게. 그까지 돈 주는데도 아빠 허락을 받아야 해? 한심하다 정말.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심하다고. 어쩌면 저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기뻤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견례 자리에 나갔습니다. 상견례 날 우리는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한정식 집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돈께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물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저는 며느리가 될 아이가 마음에 들었기에 예단과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아들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예물 문제는 제가 여자친구랑 상의해서 정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사돈분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들 편을 들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너는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애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사돈분들은 민망한 듯 눈치를 보았지만 누구도 저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밥을 뜨는 척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라도 제 감정이 드러나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문을 닫고 주저앉아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가족에게 어떤 존재일까?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아들에게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결혼식 날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들 부부를 축복해 주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이 함께 사진을 찍는 순간이 왔습니다. 다 같이 사진을 찍고 아들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쪽으로 가 계셔. 우리 가족끼리 사진 찍을 거니까.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찍겠다니? 나는 가족이 아니었나? 저는 말 한마디 못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가족이었을까? 나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은 저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도 답이 없었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었던 아들은 한국보다 미국이 돈을 더 많이 번다며 유학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지원을 약속했고 둘째 아들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자식들이 전부 출가하고 저랑 남편 둘이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은 혈액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미웠습니다. 평생 저를 하대하고 아이들마저 저를 무시하게 만든 사람이니까요. 그런데도 정이란 게 뭔지 병상에 누운 남편을 보고 있자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지내기 싫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숨이 막혀. 시골에 가서 살고 싶어. 저는 남편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집을 얻어 남편과 함께 지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텃밭을 가꾸며 남편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무심하고 차가웠던 남편이 다정하게 변한 것입니다. 여보 이것 봐. 내가 직접 키운 상추야. 당신이 만든 쌈장이랑 먹으면 맛있겠지. 당신이 직접 키웠으니 당연히 맛있겠지.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낯설던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시나마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은 기운을 잃어갔고 결국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뭐가? 당신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무시당하는 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남편은 손을 떨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재산을 노리고 당신을 몰아붙일 거야. 대비해야 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내 자식들인데 설마 싶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한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얼마 후 남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남편의 사망으로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자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돈 어떻게 했어? 무슨 소리야? 아빠 재산 말이야. 엄마가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아빠 유산에서 내 몫을 받아야지.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유학도 마무리 못하고 돌아왔다고.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재산을 노리고 당신을 몰아붙일 거야. 대비해야 해. 아무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재산 문제 정리해야지. 무슨 정리를 말하는 거니? 엄마는 아버지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어. 아버지는 엄마를 인정한 적이 없으니 재산은 나와 동생이 가져야 해. 아들들은 남편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산부터 챙기려 들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엄마는 아버지 재산 가져갈 생각하지 마. 우리한테 전부 넘겨.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 재산이 많지 않아. 사기를 당해서 거의 다 날렸어.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 재산이 얼만데 그게 다 사라졌다고. 거짓말 아니야. 변호사 찾아가 확인해봐. 우리를 바보로 아는 거야? 당장 아버지 돈 내놔. 아들들은 변호사를 찾아갔고 아버지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도 믿지 못한 아들들은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 등기부등본을 전부 떼보며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임을 확인한 아들들은 망연자실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이라도 나눠줘.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 그건 엄마 사정이고 우리가 알 바는 아니지.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악마가 있다면 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피와 살을 나눈 자식들이 아니라 내 것을 뜯어가려는 탐욕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악연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처분하고 아들들에게 나눠준 뒤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다시는 보지 말자. 아들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재산을 노리고 당신을 몰아붙일 거야. 대비해야 해. 무슨 대비를 하라는 거야? 사실 내가 대비를 해놨어. 뭐, 자식들이 내 재산을 노릴 거라는 건 너무 뻔한 일이지.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급매가 가능한 건 전부 팔았어. 모두 현금으로 바꿔서 안전한 곳에 묻어뒀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변호사를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뒀어. 내가 죽고 나면 변호사를 찾아가. 그 사람이 모든 걸 넘겨줄 거야. 저는 남편이 거기까지 준비해놨다는 얘기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간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을 만회하려는 듯 저를 보호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자식들에게는 내가 모든 재산을 사기당해 날렸다고 해. 얘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마. 이게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이야. 아파트를 처분하고 자식들과 연락을 끊은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명의 이전을 제 이름이 아닌 조카의 이름으로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묻어놨다는 현금을 찾아 풍경이 멋진 곳에 카페를 차렸습니다. 카페를 차리고 6개월쯤 지난 후였습니다. 네가 우리를 속인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 네가 카페 팔아서 우리 돈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협박 문자가 온 지는 2달이 좀 넘었습니다. 아들과 연락이 끊긴 저는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의심을 하던 아들들은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수상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장님, 수상한 남자가 차에서 카페를 쳐다보고 있어요. 알고 보니 두 아들은 제가 남편의 돈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고 몰래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카페를 연 지 6개월쯤 됐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두 아들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아버지가 남겨준 돈 없다고 하더니 카페는 무슨 돈으로 차린 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 재산 다 숨겨놓고 우리 몰래 카페를 차려? 누굴 바보로 알아? 당장 돈 내놔. 아들들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아들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큰아들은 제 앞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손님들은 놀라서 자리를 피했고 저는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해도 소용없었어요. 경찰을 부르면 두 아들은 돌아갔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카페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아들들은 가게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이 여자는 사기꾼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아들들의 행패를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돈 줄게 그만해. 진작에 그럴 것이지. 얼마나 줄 건데? 카페를 팔아서 일부를 줄게. 일부? 웃기고 있네. 카페를 팔아서 전부 넘겨. 그게 네가 우리에게 저지른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야.
저는 아들들을 보고 내가 낳고 길렀던 내 자식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판 금액을 전부 아들들에게 주기 싫었습니다. 카페는 제 삶의 보람이자 유일한 수입원이었거든요. 제가 카페를 판 비용의 일부를 주겠다고 하자 아들들은 제 집에 돌을 던지거나 전화나 문자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찾아와 연일 시위를 했습니다. 계속 시달렸던 저는 카페를 접고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수익이 괜찮았던 카페는 곧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저는 손해를 보지 않고 카페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카페를 넘기는 날 저를 옆에서 감시했습니다. 마침내 계약이 끝나고 돈이 제 계좌로 들어오자마자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가져갔습니다. 저는 돈과 카페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내 피를 빨아먹고 나를 내몰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아들은 돈을 손에 쥐고 온 세상이 자기들 것인 양 행세했지만 저는 아들들이 저에게 했던 만큼 그대로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잃으면 가장 아픈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카페 매각 몇 달 후 어느 날, 여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큰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은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통장에 있던 돈이 전부 회수됐다고 하던데. 그렇겠지.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뭐라고? 네가 내 돈을 전부 빼앗아 갔을 때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니? 첫째 아들은 카페에서 빼앗아 간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제가 그냥 줬을까요? 절대 아니죠. 카페 매각 당시 저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금액을 대출 형태로 설정해두었습니다. 즉 그 돈은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뭐야, 그게 대출이었다고? 농담이지? 넌 내 돈을 공짜로 가져갔다고 생각했겠지만 난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다 해뒀단다. 그 돈은 네가 갚아야 할 돈이야. 첫째 아들은 경악했습니다. 제 돈을 빼앗은 줄 알았지만 사실상 그는 법적 채무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고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줘. 내 인생이 망하게 생겼단 말이야. 이제 너도 절박함을 알겠구나. 네가 내 카페를 빼앗고 내 돈을 가져갔을 때 난 더 절망적이었어. 첫째 아들은 사업도 실패하고 거액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둘째 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은 카페 매각 대금을 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니고 값비싼 차를 사고 명품을 사들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 개념이 전혀 없는 둘째 아들이 곧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형은 그렇다 쳐도 난 아무 잘못 없잖아. 왜 내 돈까지 건드려? 아무 잘못이 없다고. 넌 형과 함께 날 협박했고 내 카페에서 행패를 부렸잖니. 너도 이제 알겠구나. 돈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엄마 우리 다시 잘 지내면 안 돼? 난 엄마가 필요해. 너는 전부를 잃은 후에 깨달았구나. 하지만 이젠 늦었어. 저는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첫째 며느리는 얼굴이 말할 수 없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저희가 돈이 없어서 아이들 먹이는 것도 학교 보내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내 아들을 만나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니? 아니요. 남편은 여기 왔다는 얘기를 하면 화만 낼 거예요. 어머니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네가 내 말을 따른다면 너와 아이들을 돕겠다. 어떤 말씀이신데요? 아들과 이혼해라. 네가 아이들과 독립할 수 있도록 내가 집을 마련해 줄게. 이혼이라뇨? 그래도 아이들 아빠인데. 아이들 아빠 역할은 하고 있니? 네가 아들과 계속 함께 살면 더 힘들어질 거다. 너와 아이를 위해서 이혼해라. 며느리는 며칠을 고민하다 이혼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붙여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고 며느리와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와 아들은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첫째 아들은 뒤늦게 후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너는 가족을 책임지지 않았어. 이제 네가 만든 결과를 감당하렴. 저는 아들들이 또 찾아올까봐 두려워 남편이 넘겨준 건물을 팔아서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전에 저를 감시하고 제 명의로 된 것이 있는지 알아봤던 것을 기억하고 저는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재단을 세웠습니다. 저는 저처럼 가난해서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이름으로 집을 구매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집은 구했지만 남은 돈으로만 생활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제가 뭘 잘할 수 있을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나이에 비해 컴퓨터와 핸드폰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주식에 도전했습니다. 튼튼한 기업을 알아보고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고 많이 오르면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과 연이 끊어진 것은 저에게는 아픈 상처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에는 제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더 아프지 않기 위해 상처를 도려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씁쓸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희생은 끝이 없다고 하지만 과연 그 희생이 당연한 것일까요?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결국 돈 앞에서 변해버린다면 부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